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간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은 물론 인접 국가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4명입니다. 공식적인 추가 확진 판정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 정부 방역당국 현장과 연결해서 뉴스 분석을 잠시 후에 방역당국 현장 연결과 뉴스 분석을 통해서 자세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호인 원종건 씨가 오늘 오전 21대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 씨는 의혹을 부인하면서까지 당에 부인했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자격 반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도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어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1대 총선을 겨냥해 직을 사퇴한 법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관들의 정치 참여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와 전문가 분석으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휴간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시켰고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총 4명이며 중국을 다녀온 후 관련 증상을 보인 112명 가운데 97명은 음성 판정이 났고 나머지 1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희 기자. 네. 예. 연휴가 끝났지만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만 벌써 4명의 확진자가 나왔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 2,801명, 사망자 80명이 발생했습니다. 홍콩과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타 대륙으로도 빠르게 확산 중인데요. 국내에서도 어제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데다가 교류가 빈번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확산될 것인가 또는 이 분위기를 이 지금 사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로서는 3번째, 4번째 확진자 무증상 입국자로 드러났다가 확진까지 며칠간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접촉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확진된 환자 4명 중 2명이 입국 당시에는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역망에 걸러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했다가 이후 발열 등이 발생해 확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 어제 확진된 4번째 환자의 경우 5일이나 감시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오늘 오후에 중간 발표를 통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4번째 확진 환자가 몇 곳과 몇 명의 사람을 접촉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제1제경망이 항공 서비스 앱 항공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도시가 봉쇄되기 전까지 우한 거주자 500만 명이 도시를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도 6,430명이나 입국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확대가 가장 큰 걱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위험 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현행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높인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 정부가 방역 효율성을 위해서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단 방역을 위해서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전세기를 투입하는 내용의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기 2대 정도를 투입해서 500명 정도를 싣고 올 계획인데요. 이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귀국일부터 한 2주 정도는 국가 지정시설에서 임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뉴스토마토 김한이었습니다. 예, 정책부 김한희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예고를 드린 바대로 저희 뉴스리딩 팀을 포함한 토마토 미디어 그룹은 이 출연자와 보도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2인 이상 스튜디오에 출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감염 및 이 예방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이상휘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연휴가 확인된 민심과 데이트 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여당 인재 영입 2호 원종건 씨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마스크가 잘 어울리는군요. 예, 속칭 우한폐렴, 이 속칭 우한폐렴이라고 이제 지명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떤 병인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발생한 중국 우한폐렴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 사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일종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한테 옮겨오게 되는데 이번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사스는 박쥐와 사양고양이,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은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 그리고 이후에 호흡곤란, 급성 호흡장애, 쇼크, 혈액응고 장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게 변이가 빠르고 많아가지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딱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 스스로의 면역체계를 이겨내는 것으로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약 4%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진행 중인 상황이고 변이가 가능할 수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사스는 치사율이 9% 내외였고 메르스는 한국 한정으로 치사율 21% 수준이었습니다. 예. 지금 치사율 이 부분 같은 경우도 4%로 일단 중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런 특성 그리고 또 워낙 방대한 인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중국의 특성에 따라서는 글쎄요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전염성 이것이 아주 크게 좀 주목받고 있죠. 예, 사실 이번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과거 사스보다는 낮고 메르스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 WHO 중간 발표에 따르면은 전파력을 나타낸 재생산 지수가 이번 바이러스가 1.4에서 2.5명 수준입니다. 2명에서 3명 수준이죠. 예. 그런데 사스는 4명, 메르스는 1명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장 14일인 그 잠복기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경우 약간 기침, 감기 뭐 그런 게 증상이 있어야지 전염력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증상이 없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도에 나왔었지만 국내 세 번째, 네 번째 입국자들 경우도 공항에서 그 증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대로 국내에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염력은 사스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바이러스 감염지가 중국 교통이 그 요충지인 우한입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이 많은 춘절이고 또 중국 당국의 특성상 그게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너무 좀 공개를 잘 안 하는 게 있어서 예. 좀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또 그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잠복기 중에 과연 이게 전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도 아직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죠. 또 현지 의료진과 또 국내 의료진 전문가들을 또 얘기를 들어보면 분석을 들어보면은 기침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이 일정 그 거리 안에 있으면 눈 안의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제 메르스 악몽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주 강한 그런 조치를 좀 내릴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바이러스 확진 또는 이 확산 차단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 타워로 작동하고 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TF를 조직해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일 날 그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려던 그 관광객이 그 확진이 확인됐는데 문 예.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과 함께 지역 사회의 그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2일도 그 상황 보고받고 설 연휴 기간에서도 계속 그 실시간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청와대 복귀한 26일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고 27일은 관저대책회의 그 자리에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군 의료 인력 투입과 군 시설 활용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 서울 중국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사회 분야 대통령 업무 보고도 다 연기했습니다. 일단 이번 바이러스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대응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실제로 또 확진자들도 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청와대 홈페이지의 그 국민청원에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들의 이 출입은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한에서 춘절을 맞아가지고 전 세계로 나간 사람들이 또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중국인 입국 금지 여론이 있다는 건 청와대 측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현실상 그 입국 금지한다는 게 전례가 없다는 게 청와대 측 입장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 발병국 출신의 입국자들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고 WHO도 그 바이러스 같은 게 확산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도 단 한 차례도 여행 금지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 금지를 할 경우 미입국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국가의 통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14년에 호주랑 캐나다가 약간 에볼라 발병 국가 국민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중국과의 그 외교적 경제적 관계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최근 한한령 그 해제 기미가 보이고 시진핑 주석의 국내 방안도 좀 구체화됐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국제 규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역시 이번 총선과 관련한 민심 이 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하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방향을 틀어서 설 동안에 민심을 정부가 그리고 또 각 여야가 한 80여일 정도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원내대표들, 여야 원내대표들이 같은 시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어떤 내용이 와갔습니까?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수많은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서 고단한 국민의 삶에 힘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또 그 설 명절 기간 만나는 분들보다 뭐 다 민생 경제를 챙겨달라, 싸우지 말고 국민들을 생각해달라,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민심은 너무 살기 어려웠다, 경제 좀 살려달라, 또 4월 총선에선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갈아보자, 또 한국당에는 좀 더 세게 싸워라, 그런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달라, 그리고 국회 정상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뭐 살기 너무 힘들다, 경제를 살려달라. 결국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기존까지 여야가 뭐 나름대로 주장했던 각자의 주장을 뭐 반영한, 투영한 그런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포털에 실시간 검색을 보게 되면은 민주당 2호 영입 인사 원종구 씨, 이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오늘 어떤 이슈가 나올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야가 청취한 민심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텐데 이렇게 설 민심을 서로 반대되게 해석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확증 편향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맞고 유리한 정보나 증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반대를 무시하는 성향이죠. 또 국민의 정치적 감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자신이 어떤 정치인을 만났는지 알고 그 정치인이 어떤 말을 좋아할지 알기 때문에 일종의 덕담식으로 정치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그 진정한 설 민심인지는 이번에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종건 씨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전격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한 겁니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데 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둘 다로 알고 있습니다. 둘 일단 다입니까? 2호 인재 영입이라는 게 사실 공천을 하겠다, 비례대표로 올려주겠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 2호 같은 경우는 꽤나 그 순위가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징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자격을 내려놓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영입도 거절하고 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정기은퇴도 하고 두 개 다 동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프로필이 나오고 있는데 93년생이고 27살입니다. 예. 뭐 보도에 많이 나왔듯이 2005년에 한번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고 병역은 면제, 생계 곤란 때문에 2019년 12월 29일 날 인재 영입 2호로 선정이 됐군요. 사건 일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1월 24일 날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이번에 좀 자신이 있다 이런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1월 27일 날 전 여자친구 A 씨가 미투 의혹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정확히 표현을 하게 되면 데이트 폭력 의혹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오전 원종건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영입 인재 자격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적인 문제니까 이따가 김한규 변호사가 나올 순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뭐 글쎄요.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는 좀 의혹 내지는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은 2015년도에도 예. 아마 좀 감지가 됐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여당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사전 스크리닝 기능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사실 원씨 관련된 이런 약간 좀 소문이랄까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미투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나왔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별일 아니다. 본인의 해명 아마 듣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마 추진한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그 대학 동문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도 또 뭐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또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경희대 출신이 좀 많을 건데 사실 예, 뭐 알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설 연휴 동안요. 예, 뭐, 뭐 일이 많아서 뭐 좀 쉬기나 했겠습니까? 뭐 부모님 인사드리고 출근해서 일하고 예, 그랬던 것 계속 같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예. 속보가 계속 올라오는 거 봤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 그 방송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덥네요. 예. 덥습니까? 호흡하기 상당히 괴롭고 예,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고생했습니다. 예.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도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어서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 대전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면서 서울 중심의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용민 기자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어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과 부산, 대전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면서 서울 중심의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3,561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수개월간 6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던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대 초반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다만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줄곧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서울 미분양 주택 수는 2018년 3월 이후 세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 및 부산, 대구 등 지방 주요 도시는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5,296가구를 기록했던 부산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2,884가구까지 하락했고 지난해 6월 3,632가구를 기록했던 인천 지역 미분양 주택도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재건축 규제에 따른 신축 선호 현상, 서울 지역 규제에 따른 지방 반사 이익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서울 지역 규제 강화로 아파트 당첨이 힘든 다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지방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주택자거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수요자들이 일명 무순위 접수나 또는 경기권이나 인기 지역의 미분양 물량을 관심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6만 호에서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서울에서 분양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청약 대기 수요가 많아 미분양을 걱정하진 않겠지만 분양가 규제 심화로 수익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덜한 지방에서 분양이 많은 중견 건설사들은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인 동네 슈퍼마켓들이 이 대형마트 등에 밀려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요. 결국 동네 마켓들이 자구책을 들고 나섰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이 힘들었던 할인 행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김진양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 등에 밀려 고전하던 동네 슈퍼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었던 할인 행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해 고객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2020년 정월 대보름 동네 슈퍼 공동 세일전을 실시합니다. 공동 세일전은 단체별 동네 슈퍼가 최소 30가지 이상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고객 사은품도 증정하는 행사입니다. 할인 품목의 종류나 가격은 참여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달 책정하고 소진공은 판촉 활동에 필요한 전단지, 현수막, 고객 사은품 등 홍보 물품과 바코드 프린터기 같은 기기를 지원합니다. 공동 세일전은 지난 2015년 8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첫 행사 당시 참여업체들의 매출 증가율은 미참여업체의 2배 이상을 기록,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추석 명절에 진행된 두 번째 행사에서도 미참여 점포 대비 매출과 방문 고객 수 모두 50%가량 많은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후 공동 세일전은 매년 설, 추석, 정월 대보름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즌을 즈음해 한두 차례씩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바짝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설맞이 행사에 이어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연달아 개최됩니다. 설맞이 행사의 경우 886개 점포가 총 175개 품목을 할인 판매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현직 법관들이 사표를 내던지고 정치권으로 줄을 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을 떠나서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법관들은 기존 총선의 2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왕혜나 기자. 최근 법관들의 정치권 행위 논란입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존 총선의 2배에 달하는 판사들이 줄줄이 사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마를 암시하며 법원을 떠난 판사는 4명에 이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와 사법농단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섰던 이수진 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알렸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최기상 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전직 법관 2명이 출마했고 19대 총선에서는 전직 판사 후보가 1명도 없었던 것을 보면 이례적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판사들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개혁의 완수를 목표로 제도권 진출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직 판사들이 곧바로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한다면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퇴직한 후 2년 내에는 청와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처럼 판사들의 선출직 출마에도 상당한 기간을 두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혜나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직 법관들의 잇따른 정치권 행보,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함께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신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가 잘 어울리십니다. 약간 좀 낯설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법관들의 정치권 진입, 과거에도 좀 이슈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판사직을 퇴직해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뭐 지역구라든지 비례대표로 유입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 율사 출신이라고 해서 뭐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이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것, 그 중에서도 법관들의 정치 진입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국회가 네. 그 입법기관이니까 그 법률가들이 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은 이상한 네. 일은 아닙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변호사 출신들이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법관 같은 경우는 일반 변호사와 약간 구별돼야 되는 게 네. 그 법관은 이 정부와 좀 서로 간의 그 권력 분립이라는 서로 간에 견제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 법관도 독립돼 있고, 근데 이런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법관들이 사직하고 나서 일정한 냉각기도 없이 바로 이제 특정 정파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면 네. 어떤 이 법관 독립이라든가 어떤 사법 신뢰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많은 좀 불신을 좀 안겨다 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예. 일반 법률가랑 이제 막 사직한 법관은 좀 구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들도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김진태 또 주호영 의원도 검찰 출신인가요? 여러 그 의원들 중에는 이제 검사 출신도 좀 많은데 법관하고 검사 출신들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 검사도 고위직 그 검사들이 뭐 사직 후 바로 이제 특정 정파에 소속돼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면 네, 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 검사의 신분이라는 것이 뭐 판사만큼 뭐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또 검찰과 법원의 유상 뭐 이런 것을 감안하면 법원이라든가 이 법관들은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검사랑은 약간 좀 구별 어떤 그런 어떤 지위에서 약간 차이는 있기 때문에 예, 이 판사와 검사를 그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약간 그건 개인적으로 좀 약간 반대입니다. 물론 검사들이 막 사직하자마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예, 다만 판사랑 검사는 좀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이 좀 그 미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면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진작 나갔습니다만 그 외에는 비교적 볼 때에 다른 법관 출신 정계 진직자들보다는 좀 그 시기가 좀 짧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선주 판사, 이수진 판사, 또 이제 최기상 판사, 특히 이제 장동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관련 이 재판을 했던 재판장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3명, 4명이 한꺼번에 이동을 한 것에 대해서 특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걸 봐야 하는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그 장동혁 그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두환 사건, 그러니까 전두환의 어떤 사자 명예훼손 사건을 그 직접 재판하던 그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전두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고인 전두환 씨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 불출석 허가를 이 판사가 해줬어요. 예, 뭐 건강상 이유라든가 경호상 이유로.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거는 좀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많았었는데 이 전두환 씨가 또 우연찮게 이제 골프장에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더더욱 그 대다수 이제 여론에서는 예, 이제는 이 건강상 이유로 이 불출석 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출석을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인현장을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찰나에 갑자기 이제 사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당 소속으로 본인은 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법원이 정규 인사 시즌이 2월입니다. 2월. 그런데 1월 달에 그 공직 그 퇴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월 네. 중순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갑자기 사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은 이 판사가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특정 정파에 소속돼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방편 아니었냐, 이렇게 의혹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법관들도 정치 참여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죠. 물론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개인 자유인으로서의 표현이야, 아니면 법관으로서의 표현이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니 그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한 다음에야 일반인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판사 출신들도 정치적 출마라든가 정치적 행동할 자유는 당연히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시기. 단적으로 현 정부 들어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에 판사 출신들이 자꾸 이제 입각하지 않았습니까? 비서실로. 이에 대해서도 역시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예, 과거에는 금지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달에 이제 판사 퇴직 후
2년 동안에는 청와대 비서실에 취업하기 금지됐습니다. 법으로. 네. 그러니까 이 판사라는 사람이 사직하고 2년 동안에는 청와대 비서실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 근데 이러한 취지 자체는 특정 정파에 소속돼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는 거 아니냐. 사실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출마도 지금 정당들은 자꾸 영입하고 공천 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판사 사직 후 일정 기간 뭐 거의 냉각기에는 좀 이런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꼭 법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검사 출신도 역시 같은 잣대를 들여야 할까요? 사실 검사 출신들도 청와대 비서실은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판사랑 검사를 또 동일한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판사에 대해서 보다 좀 강화된 그런 제한 자체를 둘 것이냐는 입법 정책 문제인데요. 네. 검사 역시도 뭐 판사 못지않게 좀 준 사법기관이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네. 최소한의 검사 출신들도 좀 제한은 필요한 거 아닌가. 예. 예, 물론 이제 판사만큼의 제한은 아니더라도 검사들도 좀 약간의 어떤 냉각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이탄희 판사, 그다음에 이수진 판사, 최기상 판사 이 세 분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영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 영입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한국당으로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앞서 언급됐던 지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어떤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하거나 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는 이제 영입됐죠, 몇 명 판사들은. 네. 근데 장동혁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그런 영입 인사는 아니고 본인이 한국당으로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내신 거니까 약간 결은 다릅니다. 네. 근데 장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어떤 본인이 재판을 진행했던 것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에게 안겨줬다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역시 이 사법농단을 비판을 했던 판사들도 특히 어저께 이수진 판사 같은 경우는 영입 인사를 했는데 네. 본인이 어떤 이런 법원 내부에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그걸 실천하겠다. 명분은 좋은데요. 예. 근데 이 말은 곧 뭐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낸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주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아 있는 판사들 많은 판사들이 또 법원 내부 개혁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법관의 헌법상 지위, 그러니까 법관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목소리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판사의 말은 명분은 좋은데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매우 부적절해 보였고 예. 최소한도 본인이 이제 조용히 사직 후 한 1, 2년 있다가 이거 법원 좀 개혁을 시작했다. 이러면은 좀 비판의 목소리가 적을 수 있는데 이분도 역시 1월 달에 사표 내고 바로 영입 인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권력과 이 사법이 너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의 지점이었는데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법조계가 법관들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우호적 선해 이렇게 좋게 이해하는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기폭제가 됐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양승태 시절에 어떤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고 예. 개혁이 되어야겠지만 그것을 주장하신 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 하나의 입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사법개혁, 법원 내부에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오염이 돼요. 그 법원 내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혀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로 예. 본인이 법원 내에서 했던 것을 하나의 어떤 입지로 이용해서 국회로 나간다? 네. 이러면 국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번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도 정계로 간 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고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있고 또 홍일표 의원, 박범계 의원, 여상규 의원, 법사위원장 지금 뭐 최근에는 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들 간 건 또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사법농단을 기화로 해서 또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가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개혁이 필요한데 사법 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만큼 직접 입법부에 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논리는 조금 그 궁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는 검찰개혁, 사법개혁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한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사적 영역에서 본인이 그걸 이제 국회 대의원에 가서 좀 개혁하겠다. 그거 없고 누가 뭐랄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본인이 정계 퇴실하는 건 문제될 건 없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판사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게 판사는 헌법에 정부, 국회, 법원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권력기관으로 딱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예. 이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이 다른 권력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우리 권력이 개혁이 필요하니까 옆에 기관으로 가겠다.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 예. 최소한의 개혁한다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그러면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냉각기도 없이 이 기관에서 이 기관으로 간다. 여기 이렇게 되면 헌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헌법이. 예. 이 구분을 해놨거든요. 서로 간에 견제하라고. 근데 바로 옆으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헌법에서 서로 간에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과거에 뭐 사법농단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피해자 격이죠. 서계호 전 정의당 의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결국에는 판사 재임용과 관련해서 임용되지 못하고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는데 2016년 2월에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고 나갔죠. 이때는 이제 본인이 목포 쪽에 지역구를 두고 출마를 하는 것은 이제 진행이 잠깐 됐었는데 결국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서신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좀 힘들다. 이런 것이 이제 정계 은퇴의 어떤 그 배경으로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로 가고 있는 이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법개혁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이 네 명이죠. 4명의 판사 출신 신입 정치인들 롱런할 수 있겠습니까? 서계호 판사 같은 경우는 19대 때죠. 19대 때 법사위에서 굉장히 맹활약 하셨다. 예.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떤 아주 대중적으로 어떤 아주 뭐 이렇게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본인이 늘 외쳐왔던 어떤 사법개혁의 목소리에 대해서 많이 외치셨어요. 그것이 표와 바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예. 본인은 계속 소신껏 열심히 하시는 의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서계호 의원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개혁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것이 뭐 당론이라든가 일단 배치될 때도 있을 것이고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난 2년 동안 벌어졌던 뭐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신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보이거든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친정 아니겠습니까? 예. 친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의원들이 어떤 사법 제도 개혁이라든가 뭐 입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는 또 소식은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판사 출신 의원들은 또 상당 부분 다선 의원들이시거든요. 그냥 정치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어떤 다른 직업군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과 똑같은 사람들이신 거지. 그분들이 어떤 판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법원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에 어떤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탄희 판사라든가 뭐 최기상 아니면 이수진 판사 이런 분들이 그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예. 그 많은 어떤 갈등과 뭐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딱 진짜 정치하고 싶다면 딱 한 번만 하겠다. 그 제대로 많은 개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예. 그 국민들에게 사법 개혁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사법 개혁의 모델을 제시 한번 하겠다. 예. 그것이 비록 당론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철학과 소신이 있지 않으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공직자들, 특히 이제 법관 출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도의 도덕성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헌법에서도 비례대표를 두고 있는 그 이유가 국회 전문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아프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이 네 분,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새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분에 대해서 좀 가혹할 만큼, 가혹하게 들릴 만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비토를 놓거나 아니면 못마땅하다 이런 주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워낙 많은 논란이 되고 원칙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좀 정확한 기준을 제공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몇 면을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럼요. 그분들이 이제 판사로서 저도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긴 냈지만 네. 판사로서 법원 내부에서 평판은 다 좋으셨던 분들이고요. 예. 실력이라든가 다 좋으셨던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판의 목소리가 더 가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냥 애시당초 정치할 사람 아니었냐 이런 시선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고, 예. 그만큼 또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건데요. 예. 결국은 그분들이 혹여라도 이제 그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그분들이 새기셔서 네. 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정치 철학, 어떤 사법 개혁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예. 또 그런 기회도 어차피 선택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이 지금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검찰 수사와 관련된 그런 외압이라든지 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그런 부정행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늘 감지가 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다뤄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원종건 씨 얘기를 좀 해보죠. 뭐라 그럴까요? 전격적으로 좀 그 결정이 났다고 할까요? 2005년도에 그 MBC의 한 공익 프로그램에서 그 시각장애를 가지신 어머니와 같이 나왔던 그 장면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투라고 아까 의혹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데이트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상당히 좀 오래된 모임이죠.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 내지는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일단 수험생 단체인데,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사회적 시민 단체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원종건 씨를 형법 301조 강간 등 상해 내진 치상죄,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예비적으로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면서 수사 의뢰서를